내가 장담하지. 이 영상 확실히 조작된 거야. 야간 범죄율이 0%에 가깝다고. 참 가지가지 하는군. 이건 BBC 범죄 전문 다큐멘터리 PD 엘리자베스 체인벌린이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끊기 직전에 한 말입니다. 44세 이 베테랑 PD는 15년 동안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누비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죠. 도시는 본질적으로 위험하고 안전은 오직 감시와 통제로만 가능하다는 것. 그런데 서울 한복판, 청계천이라는 곳에선 밤 2시에 여성들이 혼자 조깅을 한다는 겁니다. 카메라도 없고 경찰도 없는데 말이죠. 리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자신의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체 청계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리즈입니다. 엘리자베스 체인벌린이지만 동료들은 저를 리즈라고 불러요. 44. BBC 범죄 다큐멘터리 전문 PD죠. 지난 15년 동안 저는 전 세계의 어두운 곳들을 다녔습니다. 시리아 내전의 폐허, 브라질 빈민가의 총성, 아프리카 범죄 조직의 은신처. 그곳들을 다니며 저는 하나를 확신하게 됐어요. 도시는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것.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것. 안전은 감시와 통제로만 가능하다는 것. 검문소, 철조망, 수백 대의 카메라. 그것들이 없으면 도시는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런던 BBC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편집장 로버트가 새 기획안을 꺼냈어요. 책상 위로 서류 몇 장이 슬쩍 밀려왔습니다. 아시아 도시들의 안전 신화를 확인해보자는 내용이었죠. 싱가포르, 도쿄, 서울. 모두 안전하다고 소문난 곳들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시가 안전하다고요. 밤에 여자가 혼자 뛰어다닌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어디든 카메라 뒤에 진실이 있고 통계 뒤에 숨겨진 범죄가 있습니다. 로버트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태블릿을 돌렸어요. 영상 하나가 재생됐죠. 15초짜리 짧은 클립이었습니다. 서울, 청계천이라는 곳. 밤 2시. 한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혼자 조깅하고 있었어요. 주변엔 가로등만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경찰도 순찰차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 여성의 표정이 평온했어요. 아니, 행복해 보였습니다. 눈을 반쯤 감고 리듬을 타며 달리는 모습.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무언가가 걸렸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었죠. 이건 조작이거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로버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가 직접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도시의 진실을 찾아내겠다고요. 로버트가 빙그레 웃었어요. 그래, 내가 적임자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촬영 감독 카스파 르벤스키와 함께였어요. 폴란드 출신인 카스파는 45살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일은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자료를 다시 읽었어요. 청계천.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인공 하천. 밤낮으로 사람들이 산책하는 곳. 범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통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계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진짜는 현장에서 확인해야 했죠. 카스파가 옆 좌석에서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총소리 없는 취재라니 좋다고.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총소리가 없다고 안전한 건 아니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공기가 달랐어요. 습하면서도 묘하게 차분한 느낌.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분이 밝게 웃으며 물었죠. 어디로 가냐고. 저는 청계천이라고 말했어요. 기사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청계천은 밤이 진짜 예쁘다고 했어요. 새벽에 가보라고, 무섭지 않다고, 사람이 많다고. 심지어 혼자 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밤에 혼자 걸으라는 말. 이건 분명 쇼였습니다. 관광객들을 안심시키려는 말일 거예요. 호텔 프론트 직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청계천은 안전하다고. 밤에도 사람이 많다고. 편의점에서 물을 사는데 알바생도 말했어요. 청계천 가보셨냐고, 밤에 가면 정말 예쁘다고.
저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마치 대본이라도 있는 것처럼 모두가 같은 말을 했으니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카스파에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자고. 장비 없이 그냥 걸어보자고요. 카스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관광객처럼 보여야 한다고 했죠. 밤 11시. 저희는 청계천 입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춰 섰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잔잔하게 조명을 받으며 산책로 양옆으로 벤치가 길게 놓여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끈 젊은 부부가 웃고 있었고 한 남성은 노트북을 벤치에 올려둔 채 통화 중이었어요. 벤치마다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걸었어요. 카스파도 아무 말이 없었죠. 물가에 앉아 컵라면을 먹는 여대생들이 보였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준 모습. 이어폰을 낀 채 달리는 여성들.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노부부.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카메라가 없었어요. 적어도 눈에 띄는 곳엔 없었습니다. 경찰도 보이지 않았죠.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방을 꽉 쥐고 걷는 사람도 없었죠.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었죠. 이 도시엔 공포가 없었어요. 적어도 지금은요. 그런데 왜 저는 이게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걸까요? 15년 동안 제가 본 모든 도시는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숨고 거리는 텅 비고 어둠 속에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밤이 되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카스파가 옆에 앉으며 중얼거렸어요. 폴란드에도 이랬으면 좋겠다고. 바르샤바에도 이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 15년 동안 제가 봐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안전은 감시로만 만들어진다고 믿었는데 이곳은 감시 없이 안전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있었어요. 저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청계천의 물. 그 위로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죠. 그때 한 아이가 공을 떨어뜨렸어요. 공이 대굴대굴 굴러가더니 제 발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공을 집어 아이에게 건넸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고맙다고 웃으며 말했죠. 그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경계하지 않았어요. 낯선 외국인인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뭔가가 달랐습니다. 이 도시는 뭔가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카스파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하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다음 날 새벽 1시. 저희는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카스파가 장비를 챙기는 동안 저는 계획을 정리했어요. 지갑 실험, 스마트폰 실험, 현금 실험. 3가지였죠. 이 도시가 정말 안전한지 직접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카스파가 여성용 반지갑을 꺼냈어요. 안엔 만원권 지폐 10장과 카드 3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저희는 조명이 약간 어두운 구간의 벤치를 골랐어요. 새벽 1시 20분. 카스파가 지갑을 벤치 위에 슬쩍 놓고 떠났습니다. 저는 20m 거리에서 지켜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제가 취재한 도시들에선 5분도 안 돼서 누군가 집어갔을 거예요. 아니, 3분이면 충분했죠.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한 남성이 벤치에 앉았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성은 지갑을 봤어요. 고개를 갸웃하더니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역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역시 똑같구나. 그런데 남성이 옆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남성은 카운터에 지갑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떨어뜨린 것 같다고 맡아달라고 말하고 있었죠. 편의점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받았어요. 남성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편의점 직원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지갑 찾으시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이 지갑을 건넸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맡기고 가셨다고 했죠. 저는 지갑을 열어봤어요. 만원권 10장, 카드 3장.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갑을 쥔 채 밖으로 나왔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있던 믿음이요. 카스파가 다가와 앉았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건 한 번일 수도 있었어요.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실험을 준비했어요. 새벽 2시. 이번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죠. 저희는 청계천 다리 및 그림자 구간을 골랐어요. 가장 어둡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카스파가 핸드폰을 벤치 위에 두고 떠났어요. 저는 건너편 다리에서 망원 렌즈로 관찰했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한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헬멧을 벗더니 벤치 쪽으로 걸어왔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켜보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역시 가져가는구나. 그런데 배달원이 주머니에서 자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확대해서 봤더니 지도였습니다. 경찰서 위치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다리를 건넜습니다. 배달원이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려는 순간이었죠. 제가 다가가자 배달원은 놀라며 말했어요. 아, 다행이라고. 이거 경찰서에 맡기려 했다고. 이런 거 잃어버리면 마음이 많이 아프잖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배달원은 밝게 웃으며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죠. 저는 핸드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카스파가 다가왔습니다. 그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번 연속이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실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7시 40분. 이번엔 낮 시간대였어요.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이었죠. 광통교 인근 벤치. 저희는 유튜버 잭슨 리를 섭외했습니다. 호주 출신으로 도시 안전 실험 채널을 운영하는 청년이었어요. 잭슨은 얇은 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만원권 100장이었죠. 잭슨이 일부러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 걸어갔어요. 저와 카스파는 멀리서 촬영했습니다. 10초도 안 돼서였어요. 한 50대 여성 시민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망원 렌즈로 그 표정을 확대해서 봤어요. 놀람, 당혹감, 그리고 결연함. 여성이 외쳤습니다. 저기요, 떨어뜨리셨어요. 잭슨은 못 들은 척 계속 걸었어요. 여성이 크로스백을 움켜쥐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질주였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100m를 달렸습니다. 숨이 차 보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잭슨을 붙잡았습니다. 봉투를 내밀며 말했죠. 봉투 열어보니 돈이 많던데 조심하셔야 한다고. 잭슨이 고맙다고 말하며 보상이라도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여성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라고, 청계천이잖냐고.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100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었죠. 그런데 그 여성은 100m를 달려서 돌려줬어요. 보상도 거절하고요.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번 모두였습니다. 지갑, 핸드폰, 100만 원. 모두 돌아왔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연출도 아니었죠. 이 도시엔 뭔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가요. 카스파가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고. 바르샤바였다면 10초 만에 사라졌을 거라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런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뉴욕도, 파리도, 베를린도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청계천은 달랐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 도시가 가진 빛이 별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15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게 틀렸다는 걸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이 도시는 감시 없이 안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 도시를 지키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카스파를 바라봤어요.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어떻게 이 도시는 이렇게 작동하는지. 저는 청계천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답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안에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였는지도 몰라요. 새벽 6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청계천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실험을 마친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았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채웠죠. 물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어요. 그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이었어요. 군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렀었고 허리는 꼿꼿했어요. 옆엔 노란 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청계천 자율방범대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멈춰 섰어요. 노인은 하천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초를 서는 것처럼요. 저는 카스파에게 속삭였어요. 우리가 감시를 이야기할 때 이런 사람은 상상하지 않았다고. 카메라도 총도 무전기도 없었어요. 그저 한 노인이 새벽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돌렸어요.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물었어요. 이 시간에 항상 나오시냐고.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매일이라고. 새벽이 제일 위험한 시간이라고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죠. 혼자서 이 넓은 하천을 지키시냐고 물었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있다고요. 이 사람들 매일같이 여기 나오는 이 얼굴들이 있다고.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노인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전쟁통에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피난 내려갔다고. 모르는 사람인데도 목숨 걸고 지켜줬다고요. 지금 자기가 그 은혜를 갚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노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80을 넘긴 나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노인이 덧붙였어요. 우린 순찰이 아니라 보초를 서는 거라고. 이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보초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노인의 발밑을 봤습니다. 청계천 바닥은 깨끗했어요. 마른 낙엽 하나 없이요. 노인이 매일 쓸고 닦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요.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닌데요. 그저 이 도시를,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인 옆이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조깅하는 사람, 출근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노인이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사람들도 노인에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나오셨네요. 건강하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의 안전은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지켜보는 사람들.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 서로를 믿는 사람들이요. 노인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냐고. 저는 영국에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노인이 빙그레 웃었어요. 우리 청계천 예쁘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쁘다고. 정말 예쁘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쁜 게 아니라 아름답다고.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아름다움이라고요.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순찰을 돌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함께 걸었습니다. 카스파가 뒤를 따랐죠. 노인은 천천히 걸으며 이곳저곳을 살폈어요. 쓰레기가 있으면 주웠습니다. 벤치가 젖어 있으면 닦았어요. 가로등이 깜빡이면 메모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요. 급여를 받지 않는데요. 그저 이곳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도시의 어둠만 봤어요. 범죄, 폭력, 불신, 공포. 그것만이 도시의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이 도시엔 빛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빛이요. 노인이 멈춰섰습니다. 한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간호사 복장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 것 같았죠. 여성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계시네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지. 여성이 고맙다고 말하며 지나갔어요. 노인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저 아이가 처음 야간 근무 시작할 때 무서워했다고. 혼자 새벽에 다니는 게요. 그래서 자기가 매일 이 시간에 나온다고 약속했다고요. 이제 저 아이는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인의 손을 봤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 도시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어요. 모두가 서로를 지켜보는 날이 오면 그땐 내려놓을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요. 아직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왜 우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감동했다고. 이 도시가, 이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다고요. 노인이 어깨를 토닥였어요. 울지 말라고. 우리는 당연한 일을 할 뿐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세상 어디에도 이런 곳은 없었어요. 감시 없이, 통제 없이, 오직 사람의 마음만으로 안전을 만드는 곳은요. 저는 노인과 헤어지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노인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오라고요. 저는 카스파와 함께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카스파가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꼭 담아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봐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아야 했어요. 이 아름다운 진실을요. 다음 날 저는 청계천의 24시간을 타임랩스로 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흐름을 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밤낮으로 사람이 끊기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카스파가 장비를 세팅했어요. 광통교 근처 시야가 트인 곳이었죠. 저희는 24시간 동안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봤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단 1초도 사람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도 5시에도 누군가는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그냥 앉아있는 사람. 누군가는 항상 누군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편집해서 사회관계망에 올렸어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기록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진짜 이런 도시가 있냐고. 어디냐고. 한국이냐고. 믿을 수 없다고. 저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사람들이 놀라고 있었습니다. 부러워하고 있었죠. 그때 한 사람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마리 뒤부아. 프랑스 출신 다큐 사진작가였습니다. 38살의 여성이었죠. 마리는 이미 청계천에 와 있었어요.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청계천에서 만났어요. 마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24시간 타임랩스 영상이었어요. 하지만 제 것과는 달랐습니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아름다웠죠. 사람들의 흐름이 마치 강물처럼 보였어요. 끊기지 않는 사람의 강. 마리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끊기지 않는다는 건 누군가 항상 누군가를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이게 바로 안전의 본질이라고요. 저는 영상 속 작은 장면들을 유심히 봤어요. 한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흘렸습니다. 모르는 어른이 휴지로 닦아줬어요. 이어폰을 잃은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청년이 함께 찾아줬어요. 넘어진 노인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달려와 일으켜 세웠어요. 이건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이 도시 사람들의 일상이었죠. 마리가 물었어요. 이 영상을 공개해도 되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봐야 한다고요. 마리는 그날 저녁 영상을 올렸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유럽 전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파리의 르몽드가 기사를 썼어요. 파리가 잃어버린 것을 서울에서 봤다고. 베를린의 도이체벨레도 보도했습니다. 베를린에도 이 정신이 필요하다고요. 도쿄의 NHK까지 다뤘어요. 도쿄보다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기사들을 읽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관찰이 이렇게 커질 줄은요. 그때 편의점 알바생 서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기자님, 저희 가게가 영상에 나왔어요. 신기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니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당연하다고. 너희가 대단하니까라고요. 서영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기자님, 제가 겁이 많아서 아르바이트 시작할 때 무서웠는데요. 지금은 제가 지키는 입장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키는 입장. 22살 여대생이 새벽을 지킨다고 느끼는 도시. 이게 바로 이 도시의 힘이었어요. 누군가 지켜주니까 나도 지킨다는 마음. 그게 순환하는 거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요. 다음 날 저는 BBC 본사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편집장 로버트와 제작팀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리즈, 이거 대박이라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안전 이야기가 아니라고. 도시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요. 카메라가 아니라 사람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제작팀이 흥분했어요. 이걸로 시리즈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전 세계 도시들을 비교하는 프로그램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최병우 회장님 인터뷰를 꼭 넣어야 한다고. 그분의 목소리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요. 로버트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다시 청계천으로 갔어요. 최병우 회장님을 찾았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죠. 회장님은 처음엔 거절하셨어요. 자기는 카메라 앞에 설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회장님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회장님이 마지못해 동의하셨어요. 저희는 청계천 벤치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매일 이곳에 나오시냐고. 회장님이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카메라는 감시는 해도 안심은 못 준다고. 하지만 옆집 사람은 줄 수 있다고요.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저는 인터뷰를 마치고 회장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회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이 도시를 사랑해달라고 하셨죠.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BBC 메인 뉴스에 보도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 르몽드, 도이체벨레, NHK. 모두가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경찰보다 빠른 시민 반응. 100만 원도 지갑도 아이도 잃지 않는 도시. 청계천을 보며 도시란 단어의 정의가 바뀌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다시 청계천을 걸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최병우 회장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죠.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돌아가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다시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언제든 환영이라고 하셨죠. 저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도 일어서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건강하라고 좋은 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다고요.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어도 자꾸 청계천이 떠올랐어요. 물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최병우 회장님의 목소리.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서울은 어땠냐고.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가봐야 안다고 말했죠. BBC는 청계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청률이 치솟았습니다. 사회관계망에선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청계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울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댓글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가봐야 한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BBC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시티 오브 트러스트, 신뢰의 도시라는 제목의 글로벌 시리즈였습니다. 청계천을 시작으로 전 세계 도시들의 신뢰 시스템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요. 저는 총괄 프로듀서로 임명됐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런던 템즈강 재생 사업과 연결하고 싶다고 했죠. 청계천의 모델을 런던에 적용해보고 싶었어요. BBC와 런던시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어요. 시의원, 경찰청장, 도시계획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래 기술에 의존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카메라, 알고리즘, 데이터. 하지만 서울은 사람에 의존했다고요. 그 실험은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시의원 한 명이 물었어요. 그게 런던에서도 가능하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바빠졌어요. 템즈강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자율방범대를 만들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했죠. 한편 청계천에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밤이라는 제목으로요. 어르신, 청년, 간호사, 청소부 모두가 자신만의 시선으로 청계천을 촬영했어요. 청계천을 지키는 사람들을 담았습니다. 그 영상들이 사회관계망에 올라왔어요.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시민이 만든 콘텐츠. 정부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이야기였죠. 저는 그 영상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의 힘이구나 싶었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급여를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움직였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요. 르몽드의 기자 클레르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파리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고요. 도이체벨레의 한스도 연락을 해왔어요. 베를린에서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같은 말을 했어요.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신뢰는 강요할 수 없다고, 스스로 자라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템즈강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자율방범대가 조직됐죠. 20명의 시민이 자원했어요. 저는 그들을 만났습니다. 왜 참여하느냐고 물었어요. 한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청계천 영상을 봤다고. 자기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울컥했어요. 청계천이 만든 파급 효과였습니다. 한 도시의 실험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최병우 회장님께 보고 드리고 싶었어요. 런던에서 시작됐다고, 파리와 베를린도 준비 중이라고요. 청계천 벤치에서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어요. 저는 그간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들으시더니 웃으셨어요. 잘 됐다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거라고 하셨죠. 혼자만 안전한 게 아니라 모두가 안전해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안전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였습니다. 서영도 만났어요. 이제 서영은 편의점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졸업하고 방송국에 취직했다고 했어요. 청계천 다큐를 보고 꿈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요. 저는 서영을 꼭 안았습니다. 잘 될 거라고 말했어요. 서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자님 덕분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새벽을 지켰으니까라고요. 카스파도 함께 왔었어요. 그는 이제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이 됐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청계천 같은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했죠. 저는 카스파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카스파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 때문이라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라고, 청계천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이 도시가 우리를 바꿨다고요. 저는 청계천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걷고 벤치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요. 그리고 이걸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쓰는지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청계천의 물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를 전 세계에 들려주고 싶었어요. 안전은 가능하다고. 신뢰는 작동한다고. 사람이 답이라고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어요. 이번엔 다큐멘터리 팀 전체와 함께였습니다. 시티 오브 트러스트 시즌2를 촬영하기 위해서였죠. 청계천은 여전했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나아졌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저는 카스파와 함께 익숙한 벤치로 갔습니다. 최병우 회장님이 계실 자리였죠. 하지만 회장님은 안 계셨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보이지 않으셨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어요. 자율방범대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최병우 회장님 어디 계시냐고.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병원에 계신다고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성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프신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가셨다고요. 매주 수요일엔 요양병원에 가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물었어요. 그럼 언제 오시냐고. 남성이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 후면 오실 거라고 했어요.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청계천을 바라봤어요. 1년 만에 다시 본 풍경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처럼 편안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최병우 회장님이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여전히 군용 점퍼를 입고 계셨습니다. 검은 모자도 그대로였죠. 저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리즈 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회장님 손을 꼭 잡았어요.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토닥이셨어요. 나도 그랬다고 하셨죠. 저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물으셨어요. 런던은 어떠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요. 템즈강에 자율방범대가 생겼다고 시민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 됐다고 그게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물었어요. 요양병원엔 왜 가시냐고. 회장님이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외로워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또 울컥했어요. 80이 넘으신 분이 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쓸모가 있어야 산다고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봤어요. 더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였어요. 그 손이 이 도시를, 이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부탁했어요. 인터뷰를 하나 더 하고 싶다고요. 시즌2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웃으시며 동의하셨어요. 저희는 다음 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똑같은 벤치에서요. 저는 물었어요. 1년 동안 변한 게 있냐고.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변한 건 없다고요. 여전히 매일 나오신다고, 여전히 사람들을 지켜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또 물었어요. 힘들지 않으시냐고.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힘들지 않다고요. 이게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행복은 편안함이 아니라 의미라는 걸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걸요.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곳곳에서 변화를 발견했어요. 자율방범대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보였어요. 한 대학생이 완장을 차고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어요. 왜 참여하느냐고. 대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최병우 회장님을 보고 감동받았다고요. 자기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의 영향력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편의점에도 들렀습니다. 서영은 없었지만 새로운 알바생이 있었어요. 저는 물건을 사며 물었습니다. 밤에 무섭지 않냐고. 알바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 안 무섭다고요. 오히려 이 시간이 좋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착하다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청계천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 정신이, 그 문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이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메시지들이었어요. 파리, 베를린, 시드니, 토론토. 모두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청계천을 모델로 삼았다고요. 저는 이메일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도시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어요. 신뢰의 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청을 방문했어요. 서울시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워했어요. 청계천이 세계적인 모델이 됐다고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 덕분이라고요. 최병우 회장님 같은 분들, 서영 같은 젊은이들, 이름 없는 시민들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다시 청계천을 찾았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최병우 회장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죠.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또 가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곧 다시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언제든 환영이라고 하셨죠. 저는 회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나도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리즈를 만나서 보람을 느꼈다고요.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진 게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어요. 회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울지 말라고,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들어 회장님을 봤습니다. 회장님도 눈시울이 붉어져 계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시티 오브 트러스트 시즌 2 제작이었어요. 청계천의 1년 후를 담은 다큐멘터리였죠. 편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최병우 회장님의 인터뷰, 자율방범대원들의 이야기, 시민들의 영상. 모든 걸 하나로 엮었어요. 카스파가 음악을 입혔습니다. 잔잔하면서도 감동적인 선율이었어요. 저희는 완성본을 봤습니다. 50분짜리 다큐멘터리였죠. 카스파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큐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여정이었고, 우리의 변화였고,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BBC는 황금 시간대에 방영하기로 했어요. 홍보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방영 전날 저는 떨렸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방영 당일.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했습니다. 사회관계망은 난리가 났죠. 모두가 청계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최병우 회장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댓글들을 읽으며 울었어요. 런던에도 이런 곳이 생겼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에도 최병우 회장님 같은 분이 계셨으면. 나도 자율방범대에 참여하고 싶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템즈강 프로젝트에 자원봉사 신청이 폭주했어요. 1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만났어요. 한 명 한 명 인터뷰했습니다. 왜 참여하느냐고 물었죠. 대답은 비슷했어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 내 이웃을 지키고 싶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저는 그들의 눈을 보며 희망을 봤습니다. 변화는 가능했어요. 청계천이 증명했고, 이제 런던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생강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요. 베를린에서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슈프레강의 자율방범대가 조직됐다고요. 시드니, 토론토, 멜버른.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청계천의 파급 효과였습니다. 저는 BBC에 제안했어요. 국제 컨퍼런스를 열자고요. 신뢰 기반 도시 만들기. 전 세계 도시 관계자들을 초대해서 경험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BBC가 동의했어요. 서울시도 동의했습니다. 컨퍼런스는 서울에서 열리기로 했죠. 당연히 청계천에서요. 석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시장, 경찰청장, 도시계획가, 사회운동가.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거였죠. 컨퍼런스 첫날. 저는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청계천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최병우 회장님을 소개했습니다. 회장님이 단상에 오르셨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회장님은 당황하신 것 같았지만 곧 미소 지으셨습니다. 회장님의 연설은 짧았어요. 10분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연설보다 강력했어요.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전은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 서로를 지키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진짜 안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청중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단상에서 내려오셨을 때 모두가 일어섰어요. 다시 한번 기립박수였습니다. 회장님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셨죠. 컨퍼런스는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각 도시의 사례가 발표됐어요. 성공 사례도 있었고 실패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배움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희는 청계천에서 야외 세션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청계천을 걸으며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안전하다고, 정말 평화롭다고요. 한파리 시의원이 말했습니다. 생강도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요. 베를린 경찰청장도 말했어요. 슈프레강에 적용하겠다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세션이 끝나고 저는 혼자 걸었습니다. 익숙한 벤치로 갔어요. 최병우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리즈 덕분에 꿈을 이뤘다고요.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모두 덕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혼자의 힘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모여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컨퍼런스는 대성공이었어요. 참가자들은 각자의 도시로 돌아가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다시 모이기로 약속했죠. 서울 선언문도 채택했습니다. 신뢰 기반 도시 만들기의 원칙들이었어요. 저는 선언문을 읽으며 뿌듯했습니다. 이 모든 게 청계천에서 시작됐어요. 한 도시의 작은 실험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어요. 시티 오브 트러스트 최종편을 촬영하기 위해서였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젠 집에 온 것 같았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새벽 5시에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익숙한 벤치로 향했어요. 최병우 회장님이 계실 자리였죠. 하지만 회장님은 안 계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그때 한 자율방범대원이 다가왔습니다. 저를 알아봤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최병우 회장님 어디 계시냐고. 방범대원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회장님은 작년에 돌아가셨다고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평화롭게 가셨다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청계천을 순찰하시다가 벤치에서 잠드신 거라고요.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방범대원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회장님이 남기신 편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어요. 리즈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거야.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했어. 내 덕분이야. 청계천을 계속 지켜줘. 그리고 세상에 전해줘. 신뢰는 가능하다고. 고마웠어, 리즈. 최병우. 저는 편지를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묘소를 찾았어요. 국립묘지였습니다. 꽃을 들고 묘비 앞에 섰을 때 다시 눈물이 났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고맙다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회장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회장님의 유지를 이어가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청계천은 여전했어요. 아니, 더 나아져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이 100명이 넘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을 인터뷰했어요. 왜 참여하느냐고 물었죠. 최병우 회장님처럼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요. 회장님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영도 만났어요. 이제 방송국 PD가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촬영 마지막 날. 저는 새벽 5시에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회장님이 계시던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율방범대원들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만든 유산이었어요. 간호사 복장의 여성이 벤치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께 인사하는 거였어요. 저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내레이션을 썼어요. 보초는 계속된다. 총도 무전기도 없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를 갖고 있다. 신뢰. 최병우 회장님이 시작한 보초는 이제 수백 명이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힘이다. 한 사람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청계천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빛을 담았어요. 희망의 빛, 신뢰의 빛, 사람이 만든 빛. 촬영을 마치고 저는 벤치를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께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계속 지켜보겠다고요. 저는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이 도시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이 기적에 감사하게 됐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 올 거라고. 그리고 계속할 거라고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일을요. 왜냐하면 이건 희망이니까요.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희망.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요. 그 희망은 청계천에서 시작됐습니다. 최병우 회장님에서 시작됐어요. 한 사람의 헌신에서요. 이제 그 희망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보초는 계속됩니다. 청계천에서요. 런던에서요. 파리에서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곳에서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보초니까요. 이게 바로 청계천이 가르쳐준 가장 큰 진실입니다.